어머님, 또 운수 틀었죠? 가습이 지난달에 10만 원 나온 거 몰라요? 새벽 5시 30분, 칠순을 넘긴 한미자의 손가락이 찬물 속에서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서연이 뒤에서 팔짱을 낀 채 매서운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싱크대에는 따뜻한 김 대신 차가운 물방울만이 그릇을 때리며 튀어올랐죠. 미자의 관절이 욱신거렸지만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았습니다. 앞으로 찬물만 쓰세요. 우리가 돈이 남아도나요? 서연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칼처럼 베었어요. 미자의 떨리는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산산조각 난 그릇처럼 미자의 마음도 부서지고 있었죠. 서연이 혀를 차며 돌아서자 미자는 피가 배어나오는 손가락을 다시 찬물에 담갔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의 3월 8일, 그곳에 찍힌 첫 번째 검은 점이 모든 기록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석 달 후, 이 차가운 부엌이 법정 증거사진 1번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벽 5시, 어둠이 아직 짙게 깔려있는 작은 연립주택입니다. 창밖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겨울 공기를 가르며 흔들리고 있었죠. 미자는 침대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이 뻣뻣해서 일어나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손녀 다온이 깰까봐 숨소리조차 죽이며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난방이 꺼진 집안은 마치 냉장고 속처럼 서늘했죠. 미자는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내 양손에 하나씩 쥐었습니다. 어젯밤에 미리 뜯어둔 것이었어요. 이제는 미지근해진 핫팩이지만 그나마 손가락이 굳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걸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 안방에서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서연이 자고 있을 것이었죠. 부엌에 불을 켜니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낡은 형광등은 완전히 밝아지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미자는 싱크대 앞에 서서 주전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물이 반쯤 차 있었죠. 가스레인지를 켜고 불꽃이 파랗게 타오르는 것을 확인한 뒤 주전자를 올려놓았습니다. 곧 주전자 바닥에서 작은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톡톡톡 물방울이 끓어오르는 소리였습니다. 미자는 찬장을 열고 보리차 티백을 꺼냈습니다. 한 개만 썼어요. 서연이 티백도 아껴 쓰라고 했거든요. 머그컵 3개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수 것, 서연의 것, 그리고 다온이 것이었죠. 자신의 컵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서연이 일어나면 치워야 할 테니까요.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수증기가 부엌 창문을 뿌옇게 만들었죠. 미자는 그 김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얼굴에 닿자 굳어있던 볼이 조금씩 풀렸어요.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 짧은 순간만큼은 자신만의 시간이었죠. 할머니, 작은 목소리에 미자가 돌아보니 다온이 졸린 눈을 비비며 서 있었습니다. 파자마 바지가 한쪽으로 돌아가 있고 머리카락은 여기저기 삐죽 솟아 있었어요. 다온이는 할머니에게 다가와 품에 안겼습니다. 6살 아이의 체온이 미자의 차가운 몸을 감쌌죠. 아이고, 우리 다운이 벌써 깼네. 아직 더 자야 되는데. 미자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다온이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어요. 그리고는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볼을 만졌습니다. 할머니 얼굴 차가워요. 할머니도 핫팩 줄까요? 미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잔주름이 더 깊어졌죠. 다온이는 갑자기 생각난 듯 두 손을 모으고 말했어요. 할머니 노래예요. 할머니 노래 듣고 싶어요. 미자는 다온이를 식탁 의자에 앉히고 조용히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합창단에서 배운 동요였어요. 목소리를 작게 낮춰서 속삭이듯 불렀죠. 다온이는 턱을 괴고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반달처럼 휘어졌어요. 주전자에서 피리 소리가 났습니다. 물이 다 끓었다는 신호였죠. 미자가 가스불을 끄고 주전자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시끄럽네요. 차가운 목소리가 부엌 문간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쳤지만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눈썹을 찌푸린 채 미자와 다온을 번갈아 보았죠. 아, 다온이가 일찍 일어나서 그래. 미안해. 미자가 조용히 말했지만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온이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어요. 다온아, 엄마가 몇 번 얘기했지? 새벽에 일어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빠 쉬어야 되는데. 다온이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작게 대답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서연은 미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차가운 시선이 미자의 얼굴을 훑었죠. 어머님도 좀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부스럭거리시면 저희가 잠을 어떻게 자요? 그리고 가스비 아껴야 된다니까요. 이번 달 가스비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미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핫팩을 쥔 손이 더 세게 움켜졌어요. 서연은 싱크대로 다가가 주전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찬장에서 커피를 꺼내며 중얼거렸죠. 보리차는 점심때나 끓이세요. 아침엔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하다니까요. 미자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온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의 눈치를 보고 손을 거두었어요. 부엌에는 차가운 공기가 다시 가득 찼습니다. 아까까지 따뜻했던 김도 이미 식어버렸죠. 창밖으로 첫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햇살은 밝지만 차가웠어요. 유리창을 통과한 빛이 부엌 바닥에 네모난 무늬를 만들었죠. 그 빛 속에서 먼지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 햇살을 바라보았어요. 따뜻해 보이지만 만져보면 차가운 마치 이집 같은 햇살이었습니다. 서연이 커피를 타며 등을 돌린 사이 미자는 다온이에게 작게 윙크를 했습니다. 다온이가 다시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작은 미소가 미자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손녀는 자신을 사랑해 주니까요. 미자는 조용히 부엌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죠. 2025년 3월의 달력이었습니다. 미자는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오늘 날짜인 7일 칸 구석에 아주 작게 하트 표시를 그렸습니다. 서연이 볼 수 없을 만큼 작게요. 하트를 그리며 미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웃었다. 다온이가 노래를 듣고 싶어 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요. 달력에 그린 작은 하트는 미자만의 비밀 일기였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을 기록하는 방법이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 미자는 핫팩을 다시 주무르며 손을 녹였습니다. 곧 아침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민수가 출근하기 전에 밥상을 차려야 했고 다온이의 유치원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아주 잠시만 이렇게 앉아있고 싶었어요. 창밖의 햇살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죠. 따뜻한 햇살과 차가운 공기, 이것이 미자가 매일 마주하는 아침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얼어붙은 관계가 있었어요. 미자는 눈을 감고 아까 다온이에게 불러주다 만 노래를 마음속으로 이어갔습니다. 소리 없는 노래였지만 가슴속에서는 따뜻하게 울리고 있었죠. 언젠가는 이 노래를 큰 소리로 부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미자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오후 2시
미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합창단 연습이 있는 날이었죠. 낡은 악보집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슴에 꼭 안고 걸었습니다. 3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합창단에 가는 길은 언제나 미자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었어요. 아침에 있었던 일은 마음 한구석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차가운 말투, 다온이의 시무룩해진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하지만 적어도 이 2시간만큼은 합창단 연습 시간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아무도 미자를 막을 수 없었으니까요. 동네 복지관 3층 강당에 도착하자 이미 단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0명 남짓한 할머니들이 의자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죠. 미자가 들어서자 몇몇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미자 씨, 오늘도 왔네요. 어머,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미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악보를 꺼내 펼쳤어요.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악보였지만 미자에겐 보물 같은 것이었죠. 이 악보 속 노래들은 미자가 유일하게 큰 소리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였으니까요. 지휘자인 김 선생이 강당 앞으로 나섰습니다. 40대 중반의 음악 선생님이었죠. 언제나 밝은 미소를 띠고 있는 그녀는 할머니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곡을 배워볼 거예요.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김 선생이 피아노 앞에 서서 단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여러분, 노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음정 맞춰서 가사 읽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선생이 피아노 건반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죠. 노래는요, 마음을 숨기지 않아요. 아무리 감추려 해도 노래 속에는 부르는 사람의 진심이 다 드러나요. 슬픈 사람이 밝은 노래를 불러도 어딘가 슬프고 행복한 사람이 슬픈 노래를 불러도 어딘가 따뜻해요. 미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악보를 넘기던 손가락이 그대로 굳어버렸죠. 김 선생의 말이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마음을 숨기지 않는다는 그 말이 미자의 숨겨진 상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할 때는 솔직해져야 해요.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진짜 노래가 되는 거예요. 김 선생이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멜로디가 강당을 채웠죠. 미자는 악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악보 여백, 빈 공간에 연필로 조용히 적었어요. 마음은 어디 숨나.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순간 미자에게는 무언가 큰 깨달음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말을 삼키고 살았는지 떠올랐죠. 아침마다 서연의 차가운 말에 상처받으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찬물로 설거지하며 관절이 아파도 참고 배가 고파도 눈치 보며 밥을 줄이고 자, 이제 발성 연습부터 해볼까요? 아, 따라해보세요. 김 선생의 말에 단원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자도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상했어요. 집에서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살았는데 여기서는 목소리를 낼수록 가슴이 시원해졌죠. 미자 씨, 목소리가 참 맑으시네요. 그런데 조금 더 크게 내보세요. 뭘 그렇게 조심스럽게 부르세요? 김 선생이 미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냈습니다. 아, 맑은 음이 강당을 울렸죠. 옆자리에 할머니가 놀란 듯 미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 미자 씨 목소리가 이렇게 좋았어요? 미자도 놀랐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랜만에 느꼈으니까요.
악보를 다시 내려다보니 아까 적어둔 글씨가 보였습니다. 마음은 어디 숨나. 그 글씨 아래 미자는 또 한 줄을 더했습니다. 숨길 수 없다. 진실은. 연필을 놓고 미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김 선생이 새로운 악보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가을의 기도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가사를 읽어 내려가던 미자의 눈이 한 구절에서 멈췄죠. 침묵 속에서도 진실은 소리친다. 미자는 그 구절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그동안 침묵하고 참기만 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진실은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라는 희망 같은 것이었죠. 연습이 계속되었습니다. 단원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미자도 악보를 보며 따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다른 할머니들의 목소리와 섞여 하나가 되었지만 미자는 자신의 목소리가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 더 감정을 실어서 불러보세요. 가을의 쓸쓸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김 선생이 피아노를 치며 시범을 보였습니다. 미자는 그 멜로디를 들으며 자신의 마음속 쓸쓸함을 떠올렸어요. 매일 아침 차가운 부엌에서 혼자 서 있을 때의 그 느낌, 서연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할 때의 그 외로움을. 다시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미자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작은 희망이 목소리에 묻어났죠. 옆자리 할머니가 미자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미자 씨, 왜 그렇게 슬프게 불러요? 무슨 일 있어요?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노래가 정말로 마음을 숨기지 못한다는 것을, 김 선생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단원들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미자는 조용히 악보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까 적어둔 글씨를 보며 연필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또 한 줄을 더했습니다. 언젠가는 다 드러난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다. 이 문장을 적으며 미자는 이상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신이 겪는 일들을 계속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처럼 진실은 어떻게든 드러날 테니까. 누군가는 알아줄 테니까. 자, 다시 시작할게요. 김 선생이 손뼉을 치며 단원들을 불렀습니다. 미자는 악보를 접어 가방에 넣었어요. 그 악보는 이제 단순한 노래책이 아니었습니다. 미자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 되었고 진실을 기록하는 일기가 되었죠. 마지막 곡을 부를 시간이었습니다.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였어요. 밝고 희망찬 노래였죠. 미자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집에서는 절대 낼 수 없는 목소리로 당당하게 불렀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노래를 부르며 미자는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꽃피는 봄을 맞을 수 있을까? 이 차가운 겨울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노래를 부르는 이 순간만큼은 자유로웠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자는 가방 속 악보를 만져보았습니다. 거기 적힌 자신의 글씨가 떠올랐죠. 마음은 어디 숨나. 이 한 줄이 앞으로 미자가 걸어갈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오후 4시가 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합창단은 그만두시는 게 어때요? 교통비도 아깝고 집안일도 많은데. 미자는 신발을 벗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뿐인데. 계속할게. 서연이 눈을 치켜떴지만 미자는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에서 악보를 꺼내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이 악보는 이제 미자의 비밀 일기장이었습니다.
진실을 기록하는 증거가 될 것이었죠. 저녁 준비를 하며 미자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아주 작게, 서연이 듣지 못할 정도로 작게요. 하지만 그 작은 콧노래 속에도 미자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7시 민수가 넥타이를 매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반듯했죠. 미자는 이미 아침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엄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좀 더 주무시지 그래요. 민수가 미소 지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자는 밥그릇을 민수 앞에 놓으며 작게 웃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죠. 서연도 곧 나왔습니다. 화장을 깔끔하게 한 얼굴이었어요. 민수 옆에 앉으며 커피잔을 들었죠. 미자가 차려놓은 반찬들을 한번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내가 좀 늦을 것 같아. 회식이 있거든. 민수가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요. 응, 그리고 엄마 좀 잘 챙겨줘. 요즘 엄마가 좀 피곤해 보이시더라고. 민수가 미자를 보며 걱정스런 눈빛을 보냈습니다. 미자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난 괜찮아. 너나 일 잘하고 와.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그 미소가 어딘가 차가웠지만 민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민수가 현관으로 향했어요. 구두를 신으며 한 번 더 당부했죠. 서연아, 엄마 혼자 두지 말고 같이 차도 마시고 그래. 엄마가 외로워하실 것 같아서. 네,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서연이 현관까지 나와 민수를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서연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얼굴로 돌아섰죠. 어머님, 가습이 고지서 보셨어요? 서연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미자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봤어요. 응, 봤어. 좀 많이 나왔더라. 많이 나온 정도가 아니에요. 지난달보다 10,000원이나 더 나왔다고요. 앞으로 온수는 쓰지 마세요. 찬물로도 충분해요. 서연이 싱크대 옆 온수 밸브를 돌려 잠갔습니다. 딱 소리가 났어요. 미자의 손은 이미 찬물에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정리 좀 할게요. 서연이 냉장고를 열고 라벨 스티커를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붙이기 시작했어요. 윗칸에는 민수, 가운데 칸에는 서연, 아래 칸에는 공용이라고 적었죠. 공용 칸을 열어보니 빈 반찬통 하나와 묵은 김치만 있었습니다. 어머님 드실 건 공용 칸에서 드세요. 다른 칸 음식은 손대지 마시고요. 미자는 찬물에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절이 쑤셔왔어요. 찬물 때문에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죠. 하지만 서연 앞에서는 아픈 내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온이 유치원 가방을 메고 나왔어요. 할머니, 나 유치원 가요. 미자가 다온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자 서연이 가로막았습니다. 다온아, 빨리 나가자. 늦겠다. 서연이 다온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다온이 뒤돌아보며 할머니에게 손을 흔들었지만 서연이 재촉하는 바람에 금세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자는 다시 싱크대 앞에 섰어요. 찬물에 그릇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욱신거렸죠. 예전엔 온수로 설거지하면 금방 끝났는데 찬물로 하니 기름기가 잘 빠지지 않았어요. 거실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그린 작은 하트가 보였죠. 미자는 한숨을 쉬며 달력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날짜 3월 8일 칸에 검은 점을 하나 찍었어요. 아주 작게 눈에 잘 띄지 않도록 구석에요. 이 검은 점은 힘든 날을 표시하는 미자만의 기호였습니다. 온수를 쓸 수 없게 된 날,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음식을 꺼낼 수 없게 된 날. 이런 날들을 기록하는 것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자는 공용 칸을 열어봤어요. 어제 남은 김치와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위 칸에는 서연이 사온 반찬들이 가득했지만 손 뗄 수 없었죠. 찬밥에 김치를 올려 먹으며 미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에 서연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죠. 언니, 시어머니랑 사는 거 힘들지 않아? 친구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말도 마. 진짜 힘들어.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미자는 방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인가 싶어서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는데도 서연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공과금도 너무 많이 나와. 난방비, 가스비, 전기세 다 어머님 때문이야. 사실 전기를 많이 쓰는 건 서연이었습니다. 미용기기, 가습기, 공기청정기를 하루 종일 켜놓았죠. 하지만 미자는 반박할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술에 약간 취한 얼굴이었어요. 엄마, 저녁 먹었어요? 응, 먹었어. 사실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미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수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서연이랑 잘 지냈어요? 그럼 잘 지냈지.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 사이에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미자는 민수의 옷을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미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손가락 관절이 여전히 욱신거렸습니다. 찬물 설거지 때문이었죠. 내일도 또 찬물로 설거지를 해야 할 것을 생각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온이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했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언젠가는 서연도 마음을 열겠지 하는 희망을 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달력에 검은 점이 하나씩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미자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3월 15일 오후 미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온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온 전화였죠. 미자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온이 할머니시죠? 담임 선생님입니다. 오늘 다온이가 그린 그림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시간 되시면 유치원에 오실 수 있을까요? 미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불안했어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미자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처럼 차가웠죠. 유치원 상담실에 들어서니 젊은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화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다온이가 그린 그림이었죠. 할머니, 먼저 이 그림을 보세요. 미자가 그림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림 속에는 4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로 보이는 사람은 웃고 있었고 할아버지 같은 사람은 하늘에 구름처럼 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로 보이는 사람은 얼굴이 없었습니다. 그냥 몸통과 팔다리만 있을 뿐 얼굴 부분은 까맣게 칠해져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할머니로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에서 파란색 물감으로 그린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두 손은 가슴에 모은 채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었죠. 다온이가 미술 시간에 가족을 그려보자고 했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특히 이 부분을 보세요. 선생님이 그림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집은 겨울이에요. 할머니는 맨날 추워해요. 미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린 손녀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니. 자신이 춥고 힘들어하는 걸 다온이가 지켜보고 있었다니요. 할머니,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나요? 다온이가 요즘 표정이 어둡고 친구들과도 잘 안 놀려고 해요.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다온이가 예민한 편이라서. 하지만 선생님의 표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서랍에서 파일을 꺼내 펼쳤어요. 상담 기록부였죠.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다온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점심시간에 밥을 남기면서 할머니는 밥을 조금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제는 난방이 안 되는 날이라며 외투를 벗지 않으려고 했어요. 선생님이 기록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정서 불균형이라는 단어가 미자의 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경우엔 아동상담센터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강제는 아니지만 다온이를 위해서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자는 그림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울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자신과 닮아 있었어요. 다온이의 맑은 눈이 이 모든 걸 보고 있었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선생님, 이 그림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아, 그건 좀. 이건 상담 기록으로 보관해야 해서요.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자는 아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신 핸드폰으로 그림을 찍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허락하자 미자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죠. 상담이 끝나고 미자는 복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곧 수업이 끝나고 다온이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왜 왔어요? 다온이가 미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미자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작은 몸이 따뜻했습니다. 그냥 우리 다온이 보고 싶어서 왔지. 집으로 걸어가는 길, 다온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추워요? 미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다온이를 내려다보니 맑은 눈동자가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다온아, 우리 집이 추워? 네. 엄마가 보일러 끄니까 추워요. 할머니 손도 맨날 차가워요. 다온이가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감쌌죠. 할머니가 우니까 나도 슬퍼요. 미자는 무릎을 꿇고 다온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안 울어. 우리 다온이 있으니까 할머니는 행복해. 하지만 다온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할머니 어제도 울었잖아요. 부엌에서 혼자 울었어요. 내가 다 봤어요. 미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6살 아이가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있다니 자신이 얼마나 서툰 연기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온이가 엄마에게 달려가려다가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할머니 뒤에 숨었습니다. 왜 그래? 엄마한테 와. 서연이 손짓했지만 다온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온아, 엄마 말 안 들어? 다온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무서워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는 할머니한테 못되게 해요. 그래서 무서워요. 다온이의 말에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자가 급하게 다온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뭐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애가 왜 저런 말을 해요?
미자는 대답하지 않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다온이가 할머니 품에서 흐느꼈어요. 할머니, 우리 다른 집으로 가면 안 돼요? 미자는 손녀의 등을 토닥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본 그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얼굴 없는 엄마, 울고 있는 할머니, 그리고 우리 집은 겨울이라는 그 글씨가, 이 그림이 모든 걸 바꾸는 시작이 될 거라고는 그때 미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온이의 그림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울고 있는 할머니, 얼굴 없는 엄마, 겨울 같은 집. 6살 아이의 눈에 비친 이 집의 모습이 너무나 정확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새벽 2시, 미자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방에서 합창단 노트를 꺼냈어요. 악보가 그려진 페이지를 넘기다가 빈 여백을 발견했죠. 미자는 연필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쓰기 시작했어요. 3월 15일. 다온이가 그림을 그렸다. 내가 우는 모습을. 아이가 다 알고 있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3월 8일. 온수 금지령이 떨어졌다.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 찬물에 기름이 안 빠진다. 3월 10일. 냉장고에 라벨이 붙었다. 공용칸엔 묵은 김치뿐. 배가 고프다. 써내려갈수록 그동안 참고 삼켰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몰래 먹었던 찬밥, 서연이 친구들 앞에서 했던 모욕적인 말들, 다온이를 할머니와 떼어놓으려던 시도지. 미자는 기억나는 대로 적었어요. 날짜는 정확하지 않아도 일어난 일들은 선명했죠. 노트를 다시 가방에 넣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말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글로라도 쏟아낸 것이 위안이 되었죠. 다음 날 오후 미자는 합창단에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잠깐 다녀온 사이 서연이 미자의 가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합창단 노트를 꺼내 펼쳐보는 순간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자가 돌아와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예요? 서연이 노트를 흔들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변했죠. 그건 합창단 노트인데 남엄담하는 글 쓰셨네요. 어머님이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서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미자가 적은 페이지들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날렸죠. 아니야, 그건. 미자가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은 찢은 종이를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이런 거 쓰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나중에 민수한테 보여주려고요? 우리 부부 갈라놓으려고? 서연이 쏘아붙이고는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미자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들을 주웠어요. 찢어진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온수, 찬물, 배고프다, 아프다. 조각난 단어들이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죠. 미자는 쓰레기통에서 나머지 조각들도 꺼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테이프를 꺼내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퍼즐 맞추듯 천천히 정성스럽게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완벽하게 복원되지는 않았어요. 군데군데 빈 곳도 있고 테이프 자국이 선명했죠. 하지만 미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조각까지 붙이고 나서 복원된 페이지를 쓰다듬었어요. 상처 입은 종이가 오히려 더 강해 보였습니다. 찢어졌다가 다시 붙여진 흔적들이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 같았어요. 미자는 그 아래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3월 16일. 노트를 찢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 붙였다. 이 흔적이 언젠가 나를 지켜주겠지. 이것은 미자의 첫 번째 저항이었습니다. 소리 없는 하지만 분명한 저항이었죠.
찢어진 종이를 버리지 않고 다시 붙인 것. 그것은 자신의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어요. 미자는 노트를 가방 안쪽 숨겨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중으로 된 포켓이라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이었죠.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누군가는 이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합창단 갔다 오셨어요? 아니, 못 갔어. 왜요? 아프신가? 미자는 서연을 흘끗 보았습니다. 서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먹고 있었죠. 그냥 좀 피곤해서.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온이가 할머니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아이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든 후 미자는 다시 노트를 꺼냈습니다. 테이프로 붙인 페이지를 펼쳤어요. 찢어진 상처들이 마치 자신의 삶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들이 모여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있었죠. 미자는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느꼈던 감정들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언젠가 이 모든 게 밝혀질 날이 올 거라 믿으며 3월 20일 아침 민수는 회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온이 유치원 담임 선생님이었죠. 미자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민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다온이 아빠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민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눈썹이 찌푸려지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동상담센터요? 그게 왜 필요한지. 아, 그림 때문에요? 서연이 거실로 나와 민수 옆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듯 눈짓했죠. 민수가 전화를 끝내고 한숨을 쉬었어요. 다온이 담임이야. 다온이가 그린 그림을 상담센터에 분석 의뢰했대. 서연의 얼굴이 순간 경직됐다가 금세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별거 아니겠지. 애들이 다 그런 그림 그리잖아.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는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자의 얼굴이 창백했죠. 손에 든 그릇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혹시 다온이한테 무슨 일 있었어요? 선생님 말로는 할머니가 우는 그림을 그렸다는데. 미자가 입을 열려는 순간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가끔 드라마 보고 우시거든요. 다온이가 그걸 본 거 아닐까? 민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뭔가 이상한 기류를 느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그래도 이상해. 엄마 얼굴색도 안 좋고.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미자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민수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엄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현관을 나서면서도 뒤를 돌아봤죠. 미자의 창백한 얼굴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연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미자를 향해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어머님이 다온이한테 쓸데없는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난 아무 말도. 앞으로 다온이랑 놀지 마세요. 애가 이상한 생각을 하잖아요. 서연이 다온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다온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다온아, 오늘부터 할머니랑 따로 놀면 안 돼. 알았지? 다온이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죠. 싫어요. 나 할머니랑 놀고 싶어요. 말 안 들으면 장난감 다 버릴 거야. 서연의 위협에 다온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녀와 떨어져야 한다니. 이 집에서 유일한 위안이었는데. 그날 저녁 복도에서 이웃 말순을 만났습니다. 말순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미자 씨, 요즘 밤마다 시끄럽던데 괜찮아요? 미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순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젯밤에도 고함 소리 들렸어요. 며느리 분 목소리 같던데.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자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복도에 서서 한참 미자네 집 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죠. 저 303호 옆집 사는 사람인데요. 혹시 복도 CCTV 잘 작동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CTV가 24시간 녹화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미자는 집에 들어와 달력 앞에 섰습니다. 3월 20일 칸에 검은 점을 찍었어요. 오늘도 힘든 날이었습니다. 점들이 늘어가고 있었죠. 하트보다 검은 점이 훨씬 많아졌어요. 밤이 되자 서연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해요. 애한테도 이상한 영향을 주고. 네, 맘카페에 글 좀 올려주세요. 미자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자신을 모함하는 말들이 전화 너머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하기 전에 미자를 불렀습니다. 엄마, 병원 한번 가보실래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괜찮다니까. 아니에요. 꼭 가보세요. 제가 병원 예약해 드릴게요. 민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무언가를 눈치챈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어 보였죠. 서연이 옆에서 쏘아보는 바람에 미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어. 가볼게. 민수가 나간 후 서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병원 가서 쓸데없는 말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 일은 우리끼리 해결하는 거예요. 미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혼자서는 못 견딜 것 같다고. 달력의 검은 점들이 늘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3월 22일 목요일 미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합창단에 갔습니다. 서연이 다온이와 자신을 떼어놓은 후로 마음이 더욱 무거웠어요. 집에서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지만 적어도 합창단에서만큼은 자유로웠죠. 연습이 끝나고 미자는 천천히 짐을 챙겼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며 나갔어요. 미자는 늘 혼자였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 집안 사정이 드러날까봐 일부러 거리를 뒀죠. 복지관을 나서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미자 씨, 잠깐만요. 돌아보니 이웃집에 사는 오말순이었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말순은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짧은 파마머리가 단정했고 눈가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맑았죠. 노래 참 고우시네요. 목소리가 너무 맑아서 계속 듣고 싶었어요. 말순의 칭찬에 미자는 당황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미소였죠. 서연 앞에서 짓는 억지 미소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어요. 감사해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이라뇨. 노래에 감정이 다 들어있던데요. 특히 오늘 부른 고향의 봄 정말 좋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아직 쌀쌀했어요. 말순이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내 미자에게 건넸습니다. 손 차가워 보여요. 이거 쓰세요. 미자는 놀란 눈으로 말순을 봤습니다. 자신의 차가운 손을 알아봐준 사람이 있다니. 핫팩을 받아든 미자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고마워요. 뭐려? 우리 같은 층 이웃인데 서로 도와야죠. 말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저도 알아요.
미자, 씨네 집 사정이 좀 복잡하다는 거. 미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죠. 말순이 급하게 손사래를 쳤어요. 아, 오해하지 마세요.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저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집이 바로 옆이잖아요. 가끔 소리가 들려요. 며느리분 목소리가 좀 크시더라고요. 미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남들에게까지 들렸다니. 말순이 미자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힘든 일이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 시집살이 많이 했어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연립주택이 가까워질수록 미자의 발걸음은 무거워졌어요. 말순이 그런 미자를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참, 제가 관리사무소 김반장이랑 친해요. 거기서 일하는 조카가 있거든요. 미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순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복도 CCTV 있잖아요. 그거 24시간 녹화된대요. 한 달 동안 보관하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미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것 같았죠. 혹시 필요하면 그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자는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의 눈에는 걱정과 연민이 가득했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미자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말순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돌아봤어요. 미자 씨, 혼자 참지 마세요. 저라도 있잖아요. 그 말을 남기고 말순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자는 복도에 서서 한참 말순의 집 문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차가운 집에서, 차가운 삶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온기였죠. 집에 들어가니 서연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자를 흘끗 보고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미자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말순의 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노란 불빛이었죠. 미자는 그 불빛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미자는 합창단 노트에 적었습니다. 3월 22일. 오늘 말순 씨를 만났다. 따뜻한 사람이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를 지었다. 혼자가 아닌 것 같아 다행이다. 이 만남이 훗날 미자를 구원하는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3월 25일 일요일 미자는 식탁에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매달 정리하는 영수증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하나하나 확인하며 적어 내려갔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쌀 20kg, 김치 3포기, 된장, 고추장, 각종 반찬 재료들. 구매한 식재료 양은 지난달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미자가 먹은 양은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냉장고 공용 칸에는 늘 빈 반찬통과 묵은 김치뿐이었으니까요. 미자는 영수증 뒤에 작게 메모를 했습니다. 3월 10일 쌀 한 공기, 김치 2조각. 3월 15일 찬밥 반 공기, 물김치 국물. 이렇게 자신이 먹은 것들을 기록했어요. 나중에 비교해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온 음식의 10분의 1도 먹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우편함에서 고지서를 꺼내온 서연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어요. 어머님, 전기세가 이게 뭐예요? 지난달보다 3만 원이나 더 나왔어요. 서연이 고지서를 식탁에 내리쳤습니다. 미자는 고지서를 들여다봤어요. 정말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더군요.
내가 전기를 많이 쓴 것도 아닌데. 미자가 중얼거리자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맨날 텔레비전 켜놓고 방에 불도 켜놓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미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건 서연이었어요. 안방에는 대형 가습기가 하루 종일 돌아갔고 공기청정기도 24시간 켜져 있었죠. 화장대에는 각종 미용기기들이 즐비했습니다. 피부관리기, 헤어드라이어, 고데기, 매직기까지. 미자는 조용히 일어나 안방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모든 기기가 켜져 있었어요. 콘센트에는 멀티탭이 꽂혀 있고 거기에 온갖 전자제품이 연결되어 있었죠. 미자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조심스럽게요. 뭐 하세요? 서연이 뒤에서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미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먼지가 많아서 청소하려고. 서연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미자를 쏘아봤지만 더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모두가 잠든 후 거실로 나왔어요. 가방에서 합창단 노트를 꺼냈습니다. 테이프로 붙인 페이지들이 울퉁불퉁했지만 여전히 쓸 수 있었죠. 미자는 연필을 들고 천천히 썼습니다. 3월 25일. 전기세 폭탄. 하지만 내가 쓴 게 아니다. 증거 사진 찍어둠. 찬물로 손 씻어도 노래는 따뜻하다. 이 말을 되뇌면 견딜 수 있다. 노트에 쓰면서 미자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욱신거렸어요. 찬물 설거지 때문에 관절염이 심해졌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기록들이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다음 날 미자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작은 상자를 하나 구해서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그리고는 가계부 복사본, 고지서들, 영수증들을 차곡차곡 넣기 시작했죠. 날짜별로 정리해서 투명 파일에 끼웠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영수증 뒤에 적은 메모들이었어요. 언제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언제 온수를 못 썼는지, 언제 난방을 못 켰는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서연은 계속 공공요금을 핑계로 미자를 압박했어요. 가스비도 올랐어요. 수도세도 올랐어요.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하지만 미자는 이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증거를 모았어요. 서연이 하루에 몇 번이나 샤워하는지, 얼마나 오래 드라이어를 쓰는지, 가습기 물을 하루에 몇 번 갈아주는지 다 기록했죠. 4월이 가까워질 무렵 미자의 상자는 제법 묵직해졌습니다.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가계부를 보면 한 달 식비가 80만 원이 넘었지만 미자가 실제로 먹은 건 5만 원어치도 안 되었습니다. 미자는 상자를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이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진실은 숨길 수 없어. 언젠가는 다 밝혀질 거야. 그리고는 노트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견딜 것이다. 노래가 있는 한. 미자는 노트를 덮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또 증거를 모을 것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4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미자는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걷는데 갑자기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손에 힘이 빠지면서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과와 감자가 대굴대굴 굴러갔죠. 어머,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달려왔지만 미자는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누군가 급하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어요. 구급대원들이 미자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차가운 손, 약한 맥박. 구급대원이 고개를 저으며 산소 마스크를 씌웠죠.
응급실에 도착한 미자는 곧바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젊은 여의사가 차트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름표에는 윤나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혈당이 너무 낮네요.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드셨어요? 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찬밥에 김치뿐이었으니까요. 윤나래 의사는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영양 결핍이 심각해요. 그리고 스트레스성 허열 증상도 보이네요. 최근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나요? 그때 민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미자가 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윤나래 의사가 민수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예요. 단백질, 철분, 비타민이 모두 부족해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됐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엄마가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정작 본인은 제대로 먹지 못했다니요. 그리고 스트레스성 허열도 있어요. 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이죠.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나요?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서연이 급하게 병원에 도착했어요. 평소와 달리 당황한 표정이었죠. 어머님이 쓰러지셨다고요? 왜 그러셨대요? 윤나래 의사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영양결핍, 스트레스성 허열.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럴 리 없어요. 집에서 잘 드시는데 아마 편식 때문일 거예요. 어머님이 편식이 심하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정말 그럴까? 엄마가 편식을 한다고. 병원비를 정리하러 간 민수는 엄마 가방에서 떨어진 달력을 발견했습니다. 3월 달력이었어요. 펼쳐보니 이상한 표시들이 가득했죠. 작은 하트 몇 개와 수많은 검은 점들. 민수는 달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검은 점이 찍힌 날들을 세어보니 20개가 넘었어요. 한 달에 20날 이상 검은 점이 찍혀 있다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뭐지?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자신이 출근한 날에만 검은 점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주말이나 자신이 집에 있던 날에는 하트나 아무 표시도 없었죠. 병실로 돌아온 민수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미자는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어요. 뼈만 남은 팔이 너무 가늘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야위었을까요? 서연이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가 정말 편식해? 그럼요. 맨날 김치만 드시잖아요. 서연의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달력의 검은 점들, 엄마의 영양결핍, 스트레스성 허열.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윤나래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일단 입원시켜서 영양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상담도 필요할 것 같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알아내야 할 것 같았어요.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와 엄마 방을 둘러봤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안에는 영수증과 고지서들이 가득했죠. 영수증 뒤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4월 1일 찬밥 반 공기, 김치 3조각.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먹은 양을 기록한 거였어요. 너무 적었습니다. 이게 하루 식사량이라니. 민수는 달력을 다시 펼쳤습니다.
검은 점이 찍힌 날들과 영수증의 날짜를 대조해 봤어요. 일치했습니다. 검은 점은 제대로 못 먹은 날을 표시한 것이었어요. 민수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왜 제대로 못 먹었을까? 왜 굶었을까? 그리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자가 태어난 다음 날인 4월 5일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미자가 아직 잠든 사이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거기엔 미자의 휴대폰과 합창단 가방이 있었죠. 서연은 먼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첩을 열어보니 안방 멀티탭 사진, 전기 제품들 사진이 가득했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나하나 삭제하기 시작했죠. 휴지통까지 완전히 비웠어요. 다음은 합창단 가방이었습니다. 안을 뒤지니 노트가 나왔어요. 테이프로 붙인 흔적이 있는 낡은 노트였죠. 펼쳐보니 미자의 일기가 빼곡했습니다. 서연은 노트를 들고 나왔어요. 하지만 미자가 눈을 떴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미자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노트를 흔들며 쏘아붙였어요. 이런 걸 또 쓰셨네요. 정말 실망이에요. 서연이 노트를 가지고 나가려는 순간 미자가 재빨리 잡았습니다. 그건 내 거야. 돌려줘. 어머님,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가족 망신이잖아요. 두 사람이 노트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때 민수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서연이 급하게 노트를 놨습니다.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날부터 미자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가방 안쪽에 숨겨진 이중 포켓을 발견했어요.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 비밀 주머니였죠. 거기에 노트를 넣고 실로 꿰매버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한편 민수는 회사 동료의 소개로 박지훈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4월 6일 오후 조용한 카페에서였어요. 지훈은 30대 후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민수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학대받는 것 같아요. 지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달력 사진을 보여줬어요. 검은 점들의 패턴, 영수증 뒤의 메모들, 병원 진단서까지.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의심되네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지훈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집에 스마트 스피커 있나요? 음성 인식 기기요. 네, 거실에 있어요. 그럼 로그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언제 무슨 명령이 있었는지 다 남아 있을 거예요. 시간대만 확인해도 생활 패턴을 알 수 있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이어 말했어요. 그리고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면 복도 CCTV도 확인하세요.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스마트 스피커 앱을 열었습니다. 로그를 확인하니 충격적인 기록들이 나왔어요. 새벽 2시, 3시에 큰 소리로 음악 재생 명령이 있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였죠. 미자가 잠을 못 자게 한 것이었어요. 다음 날 민수는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말순의 조카라는 직원이 반갑게 맞았어요. 복도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아, 혹시 303호분이신가요? 이모가 말씀하셨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날짜를 입력하니 영상이 나왔어요. 3월 15일 밤 11시 서연이 복도에서 큰 소리로 전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자가 문 밖에 나와 사정하는 장면도 있었죠. 이거 저장할 수 있나요? 네, 필요하시면 파일로 드릴게요. 민수는 CCTV 파일을 받았습니다. 한 달치 영상이었어요. 서연이 밤마다 미자를 괴롭힌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서연은 뭔가 낌새를 챘는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미자의 물건들을 하나씩 숨기기 시작했어요. 안경, 약통, 지갑까지. 미자가 찾으면 엉뚱한 곳에서 발견됐죠. 어머님이 자꾸 깜빡하시네요. 치매 아니에요? 서연의 말에 미자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민수가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증거들이 모이고 있었으니까. 미자는 이중 포켓에 손을 대며 생각했습니다. 노트는 안전해.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거야. 민수는 매일 밤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스마트 스피커 로그, CCTV 영상, 의료 기록, 영수증 들 파일로 만들어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지훈의 답장이 왔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모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반격이 시작될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4월 10일 아침 미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평소와 달리 차가운 목소리였죠. 미자 집사님, 혹시 맘카팩을 보셨어요? 미자는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미자는 맘카페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무슨 글이요? 며느리분이 올리신 것 같은데. 시어머니한테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하소연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익명이지만 다들 미자 집사님 얘기인 줄 알고 있어요. 미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합창단 단원이었습니다. 미자 씨, 괜찮으세요? 인터넷에 이상한 글이 돌아다니던데. 하루 사이에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맘카페에 올라온 글은 순식간에 공유되고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정신적으로 학대한다. 손녀를 빼앗으려 한다. 집안을 어지럽힌다. 모두 거꾸로 뒤집힌 이야기들이었어요. 서연은 거실에서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나오자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날 오후 민수 회사로 익명의 전화가 왔습니다. 김민수 과장님, 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힌다던데요. 그런 집안 사정이 있는 사람이 회사에서 일해도 되나요? 인사팀에서 민수를 불렀습니다. 당황한 민수는 해명했지만 이미 회사에도 소문이 퍼진 뒤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온이 유치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집 할머니가 문제라며? 며느리가 너무 불쌍하대. 애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던데. 다온이는 친구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너희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래. 다온이는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미자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자신 때문에 손녀까지 피해를 보다니. 일요일 교회에서도 차가운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교인들이 거리를 뒀어요. 목사님 부인이 미자를 따로 불렀습니다. 미자 집사님, 가족 간에는 서로 양보하고 사랑해야죠. 며느리분이랑 화해하세요. 시어머니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해요. 미자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미 여론은 서연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4월 12일 미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합창단도 가지 못했어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집에서도 서연의 차가운 무시가 계속됐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또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현기증이 났어요. 민수가 부축했지만 미자는 이미 기력이 다한 상태였죠. 엄마, 병원 가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방에 들어가 옷장을 열었어요. 오래된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옷을 개어 넣기 시작했죠.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내가 나가면 다 해결되겠지. 민수도 다온이도 더 이상 피해보지 않겠지. 미자는 합창단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연필을 들고 천천히 썼어요. 4월 12일.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모두가 나를 나쁜 사람이라 한다. 다온이까지 피해를 본다. 내가 사라지는 게 답인가 보다. 눈물이 종이를 적셨습니다. 글씨가 번졌어요. 미자는 노트를 덮고 캐리어 안에 넣었습니다. 이 기록들도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았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캐리어를 거의 다 쌌을 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온 것이었죠. 미자는 급하게 캐리어를 옷장에 숨겼어요. 엄마, 뭐 하세요? 아니야,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었어. 민수는 엄마의 붓고 빨간 눈을 보았습니다.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날 밤 미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것만이 모두를 위한 길인 것 같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미자는 포기하려 했습니다. 여론의 폭풍 속에서 진실은 묻혔고 미자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캐리어를 싼 채 떠날 준비를 하는 미자의 모습은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4월 13일 새벽 4시 미자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캐리어를 꺼내 현관으로 향했어요. 손잡이를 돌리려는 순간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온이가 그린 새로운 그림이었죠.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 그림은 달랐어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그리고 다온이. 엄마는 여전히 없었지만 세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특히 할머니 얼굴에는 눈물 대신 환한 웃음이 그려져 있었죠. 그림 아래에는 다온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랑 아빠랑 나랑 행복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떠나려 한다는 것을. 6살 손녀가 이 그림을 그려 현관에 놓은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미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림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다온이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시간인데도 전화가 온 거예요. 화면을 보니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니,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급한 소식이 있어서요. 지훈의 목소리는 들떴습니다. 희망적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윤날의 의사님이 증언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영양 결핍이 단순한 편식 때문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을 법원에 제출하겠답니다. 미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말순 씨도 연락이 왔어요. 복도에서 들었던 고함 소리, 며느리분의 폭언들을 모두 증언하겠다고 하십니다. CCTV 영상도 확보했고요. 미자는 수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말순이 자신을 위해 나서준다니.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미자는 일어섰습니다. 캐리어를 다시 방으로 가져갔어요. 옷들을 하나씩 꺼내 옷장에 걸었습니다. 떠나지 않기로 한 거예요. 다온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 거실로 나온 미자는 벽에 걸린 달력 앞에 섰습니다. 4월 달력이었죠. 검은 점들로 가득했던 지난달과 달리 이번 달에는 아직 표시가 많지 않았어요. 미자는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날짜인 4월 13일 칸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굵고 진한 하트를 그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렸던 하트 중
가장 큰 것이었죠. 하트를 그리며 미자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남는다. 도망가지 않는다. 싸운다. 진실을 밝힌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미자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죠. 미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맞설 거예요. 다온이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손을 잡은 세 사람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미자는 그림을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아이의 마음이 담긴 진실한 증거.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자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갔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고 발걸음에 힘이 있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 나왔을 때 미자는 당당하게 서연을 마주봤습니다. 서연이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자의 눈빛이 달라졌으니까요. 어머님, 오늘 표정이 다르네요. 서연이 비꼬듯 말했지만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곧 모든 게 밝혀질 거라는 확신의 미소였죠. 4월 15일 오후 2시 박지훈 변호사 사무실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민수, 지훈, 윤날의 의사, 그리고 오말순이었죠. 큰 테이블 위에는 수많은 서류와 파일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훈이 노트북을 켜며 말을 시작했어요. 이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각자 가진 자료들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보죠. 민수가 먼저 달력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3월부터 4월까지 하트와 검은 점들이 찍힌 달력이었어요. 사진을 확대해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게 엄마가 매일 기록한 달력입니다. 하트는 좋은 날, 검은 점은 힘든 날을 표시한 거예요. 윤나래가 의료 기록을 펼쳤습니다. 미자의 입원 차트와 검사 결과지들이었죠. 4월 2일 응급실 내원 기록입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되고 단백질과 철분이 심각하게 부족했어요. 이건 단순한 편식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말순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메모장 앱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제가 들은 날짜와 시간을 다 적어뒀어요. 3월 20일 밤 11시 며느리 분 고함 소리. 3월 25일 새벽 2시 큰 음악 소리. 4월 5일 밤 10시 물건 던지는 소리. 지훈이 CCTV 파일을 열었습니다. 복도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말순 씨가 기록한 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기 보세요. 서연 씨가 복도에서 전화하며 소리 지르는 장면이에요. 민수가 스마트 스피커 로그를 보여줬습니다. 엑셀 파일로 정리한 것이었어요. 새벽 시간대에 음악 재생 명령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모두 서연 목소리로 인식됐고요. 지훈이 모든 자료를 한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리고는 타임라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3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날짜별로 사건들을 정리했죠. 보세요. 패턴이 보입니다. 화면에는 놀라운 일치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미자가 달력에 검은 점을 찍은 날과 CCTV에 서연의 폭언이 기록된 날이 같았어요. 스마트 스피커로 새벽에 음악이 재생된 다음 날엔 어김없이 검은 점이 있었죠. 지훈이 마우스로 선을 그었습니다. 점들을 이으니 그래프가 만들어졌어요. 3월 초엔 검은 점이 일주일에 2~3개였는데 3월 말엔 거의 매일이 됐습니다. 학대가 점점 심해진 거예요. 윤나래가 다온이의 그림 사진을 꺼냈습니다. 유치원 담임이 보내준 것이었죠. 이 그림을 보세요. 3월 15일에 그린 건데 할머니가 울고 있어요.
아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가 아동상담센터에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여기도 가족 정서 불균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온이가 우리 집은 겨울이라고 했대요. 지훈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증거를 꺼냈습니다. 택배기사의 바디캠 영상이었어요. 이건 우연히 얻은 증거입니다. 4월 1일 오전 택배 배달하러 왔다가 찍힌 영상이에요. 화면에는 서연이 미자에게 소리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자가 식탁에서 쫓겨나는 장면도 있었죠. 지훈이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모양이 아니라 패턴으로 남는다고 하죠. 이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정서적 학대였어요. 말순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미자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뎠다니. 윤날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학적으로 봐도 이건 명백한 방임입니다. 영양결핍이 이 정도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늦게 알아차린 것이 후회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훈이 서류를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죠. 정서적 학대와 방임 혐의로요. 문이 열리고 미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부른 것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보고 미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게 다 엄마가 기록한 것들이에요. 엄마의 진실이 여기 다 있어요.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달력 사진을 만졌습니다. 작은 하트와 검은 점들이 빼곡했어요. 자신의 고통이 이렇게 증거가 되었다니. 지훈이 미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숨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미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 싸울 때였으니까요. 5월 10일 오전 10시 법정의 문이 열렸습니다. 미자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앉았어요. 맞은편에는 서연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죠. 서연의 얼굴은 여전히 당당했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원고 측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지훈이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미자의 달력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대형 화면에 달력이 띄워졌습니다. 3월과 4월 두 달치 달력이었죠. 이것은 원고가 매일 기록한 달력입니다. 하트는 좋은 날, 검은 점은 고통스러운 날을 표시한 것입니다. 판사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검은 점이 빼곡했어요. 한 달에 20개가 넘는 검은 점들이 찍혀 있었죠. 이건 일기보다 정확한 기록입니다. 판사의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 다음 증거를 꺼냈어요. 테이프로 붙인 합창단 노트였습니다. 피고가 찢어버린 노트를 원고가 다시 붙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원고가 겪은 일들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트의 내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3월 8일 온수 금지, 3월 10일 냉장고 라벨링, 4월 1일 찬밥 반공기.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어요. 윤나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모습이 진지했죠. 원고는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였습니다. 혈당이 정상의 절반도 안 되었고 단백질과 철분이 극도로 부족했어요. 이는 단순한 편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의료 차트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수치들이 충격적이었어요. 판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다음은 다온이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손에는 다온이의 그림을 들고 있었어요. 이 그림을 보세요. 6살 아이가 할머니를 울고 있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우리 집은 겨울이라고 했어요.
아동 심리학적으로 이는 심각한 가정 내 정서적 문제를 의미합니다. 그림이 화면에 크게 나타났습니다. 얼굴 없는 엄마, 울고 있는 할머니. 법정에 있던 방청객들이 탄식했어요. 지훈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제 CCTV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복도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서연이 밤 11시에 복도에서 큰 소리로 전화하는 모습, 미자가 나와서 사정하는 장면이 선명했어요. 날짜와 시간이 화면 아래 표시되어 있었죠. 이 영상들의 날짜와 원고가 달력에 검은 점을 찍은 날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에게 무언가 속삭였지만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마지막 증거가 나왔습니다. 택배기사의 바디캠 영상이었어요. 4월 1일 오전 10시 우연히 촬영된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서연이 미자에게 소리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에요.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는 게 누구예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서연이 미자를 굶긴 것을 거꾸로 뒤집어 말하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미자가 식탁에서 밀려나는 손의 움직임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객들이 수군거렸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지훈이 마지막으로 스마트 스피커 로그를 제시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큰 소리로 음악 재생 명령이 반복됐습니다. 모두 피고의 음성으로 인식됐고 다음날 원고의 달력엔 어김없이 검은 점이 찍혔습니다. 판사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이에 대해 해명할 것이 있습니까? 서연이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거짓말할 수 없었죠. 미자가 증인석에 다시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저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손녀와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어요. 하지만 매일이 겨울이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얼고 배가 고파도 참아야 했어요. 그래도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었으니까요. 법정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죠. 모든 증거가 하나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나고 있었어요.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6월 1일 아침 8시 햇살이 가득한 작은 연립주택입니다. 이곳은 미자의 새로운 집이었어요. 법원의 판결 이후 민수가 마련해 준 곳이었죠. 2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미자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예전 집과는 달랐습니다. 그곳은 햇살조차 차가웠지만 여기는 진짜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죠. 미자는 창가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유로운 공기였어요. 할머니, 노래해요. 다온이가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일주일에 3번 민수가 데려다 주는 날이었죠. 법원은 미자에게 손녀 양육권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서연의 학대 사실이 밝혀진 후의 결정이었어요. 미자는 다온이를 안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작은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크고 맑은 목소리로 불렀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다온이가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집안을 채웠어요. 예전처럼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미자의 집이었으니까요. 벽에는 새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6월의 달력이었죠. 첫날인 1일 칸에는
작은 하트가 그려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슬픔을 기록하는 검은 점이 아닌 기쁨을 기록하는 하트였습니다. 미자는 달력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부터는 매일이 하트로 채워질 것 같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들이 서 있었어요. 말순, 윤나래, 그리고 지훈이었죠. 말순의 손에는 큰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자 씨 생일 축하해요. 오늘이 미자의 생일이었습니다. 71살이 되는 날이었죠. 하지만 미자는 오늘이 진짜 태어난 날 같았어요. 자유를 되찾은 날이었으니까요. 윤나래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건강 많이 회복되셨네요. 얼굴색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미자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뺨에는 홍조가 있었고 눈빛은 반짝였죠.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잠들 수 있게 되니 건강이 금세 회복됐습니다. 지훈이 봉투를 건넸어요. 법원에서 최종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서연 씨에게 벌금형과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미자는 봉투를 받았지만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현재였고 미래였으니까요. 거실 테이블에 케이크를 놓고 다 같이 둘러앉았습니다. 다온이가 숫자 모양의 초를 꽂았어요. 7과 하나, 71를 의미하는 초였죠. 할머니, 소원 빌어요. 다온이의 말에 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엇을 빌까요? 사실 더 바랄 것이 없었어요.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고, 손녀와 함께 할 수 있고,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까요. 촛불을 불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케이크를 자르며 미자는 말했습니다. 이젠 내 이름으로 노래해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미자, 그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미자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말순이 합창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음 주에 정기 공연이 있대요. 미자 시솔로 무대도 있다면서요? 미자가 수줍게 웃었어요. 작은 파트예요. 그래도 혼자 부르는 건 처음이라 떨려요. 모료 미자 씨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데. 다들 감동받을 거예요. 윤나래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가서 들을게요. 어머니 노래 꼭 듣고 싶었어요.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법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가 어머니의 진실이잖아요. 미자는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신을 응원해 주다니요. 다온이가 갑자기 일어나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지금도 노래해요. 다 같이요. 미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합창단에서 연습하던 가을의 기도였죠. 말순도 따라 불렀습니다. 합창단 단원이니까요. 다온이도 모르는 가사지만 콧노래로 따라했어요. 노래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더욱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미자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마치 무대 조명처럼요.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일찍 퇴근한 것이었어요. 노래소리를 듣고 잠시 멈춰섰다가 조용히 박수를 쳤죠. 엄마, 정말 목소리가 좋아지셨어요. 미자가 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오후가 되어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미자는 다온이와 둘이 남았어요. 다온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어떤 그림일까요? 할머니 봐요. 다온이가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햇살 가득한 집에서 할머니와 자신이 노래하는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 다 웃고 있었고 음표들이 주변에 날아다니고 있었죠. 우리 집은 이제 봄이에요. 다온이의 말에 미자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봄이야. 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왔어. 저녁이 되자 햇살이 노을로 변했습니다. 붉은 빛이 커튼 사이로 번져 들어왔어요. 미자는 창가에 서서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분명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이제는 매일이 노래할 수 있는 날이니까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는 날이니까요. 햇살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미자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행복한 멜로디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차가운 찬물에 손을 담그며 참고만 살았던 미자 할머니가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된 순간 많은 분들이 함께 눈시울을 붉히셨을 거예요. 미자 할머니와 다온이 그리고 이 가족에게 응원과 위로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용기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뜻한 햇살 같은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홍라디오였습니다.